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국 아이스하키를 이끌 차세대 빙판 스타들이 춘천에 다 모였습니다. 2022 소양강배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에 춘천 아이스하키 팀도 출전했는데요. 춘천팀, 저학년, 고학년 팀이 과연 조 상위권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얼음판을 녹이는 초등학교 선수들의 열정을 만나봅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에 강제로 동원됐다가 희생된 한국인 2만 1,000명이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무단으로 합사됐습니다. 그중엔 동해에 살고 있는 동정남 어르신의 아버지 동선홍 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정남 어르신을 만나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폐 소송과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원주시 흥원면의 양봉농가엔 부모님과 함께 양봉농장을 운영하며 로열 젤리와 벌꿀을 채취하고 있는 청년 농부 신하연 씨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양봉을 향한 진심 어린 도전과 성공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자, 어제가요. 우선은 우리 명수 씨가 혼자 생방송 강원 365를 지켜주신 날이고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8월 15일 제 77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광복절이자 어제는 말복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삼계탕 등 다양한 보양식을 드셨다고 네. 하고요. 또 막바지 피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계속 이어졌던 이 폭우 속에서도요. 동해안정 해수욕장에 약 6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제 2달 동안 해수욕장 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서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네. 올 여름 누적 피서객은요. 602만 9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네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침체됐던 경기를 생각하면 네.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휴가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속초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5개 동해안 시군 해수욕장은 이번 주 일요일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문을 닫는 거죠. 네. 예외적으로 속초 지역만 일주일 더 다음 주 28일 일요일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 여름은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을 되찾아가기도 했지만요,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사고도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여름,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소통 창구는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친구가 있거든요.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창구를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지 네. 않습니까? 유튜브 화면에도 채팅창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메시지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좀 그치고 나니까요. 다시 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요, 이 더위를 그리워할 만한 아주 시원한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네. 꽁꽁 언 얼음판 위입니다. 꽁꽁 언 시원한 얼음판 위에서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 현장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무공 하나만 보고 달리는 선수들. 빙판을 가르는 스케이트와 힘찬 슈팅. 스피드뿐만 아니라 몸싸움까지 필요한 이 스포츠. 바로 아이스하키입니다. 하지만 빙판에서 내려오면 아직은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초등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과 도전,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가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 전 몸을 풀고 있는 춘천팀. 춘천시 의암빙상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대회에 춘천은 고학년, 저학년부가 모두 참여합니다. 먼저 시작된 조별 예선, 팀원들이 다 함께 승리를 위한 함성을 지르는데요. 플레이어는 6명이지만 체력 소모가 큰 종목 특성상 선수 교체가 자유로워서 최대 30명까지 후보 선수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발 선수들만 남기고 경기 시작! 시작하자마자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는데요. 초등학생이어도 몸싸움은 프로급입니다. 스피드와 박진감, 얼음을 녹일 것 같은 열정까지 초등학생이라고 믿기지가 않은데요. 춘천은 서울팀의 승리를 거두며 예선의 모든 경기에서 승리.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베스트 플레이어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도. 오빠가 혼내는데, 근데 오빠가 그 설명은 해주는데 자꾸 혼내요. 네. 네? 스케이트 타고. 답답해서요, 너무. 예선부터 5일 동안 펼쳐진 대회, 춘천과의 인연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원래 춘천은 대한민국 모든 빙상 경기의 메카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전국 체육대회 등 모든 빙상 경기가 춘천에서 열리곤 했었죠. 우리 춘천은 이번에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뿐만 아니고 전국 쇼트트랙 대회, 또 동호인 쇼트트랙 대회,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빙상의 메카로서의 어떤 역사를 다시 복원하고 춘천이 대한민국 빙상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학년부 예선이 끝나고 저학년부 선수들이 예선을 준비합니다. 못 봤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여기 지금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서로 협심해서 팀으로 짜가지고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바로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인성교육도 되고 체력 훈련도 되고 건강과 힘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선전하시고 다치는 사람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가길 바라고요. 화이팅! 어떻게 됐어? 이번 시상 신영호 강원도 교육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각 경기가 끝날 때마다 최고의 선수를 뽑아서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주는데요. 방금 끝난 저학년부 과천과 춘천의 예선. 춘천이 무려 13대 1로 이겼습니다. 인리아르는 TV랑 했고, 그리고 12대 1로 이겼어요. 제가 잘해서 한 골밖에 먹은 게 아니고, 동생들이 잘 막아가지고 안 먹은 거예요. 단 한 골만 허용한 저학년 팀의 골리. 온몸으로 막아낸 흔적이 뚜렷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알았어요. 쑥스러워했지만 멋있게 골리 포즈를 보여주는 김도연 선수. 지무준 선수는 특별한 선물도 자랑합니다. 이거 골을 처음으로 넣으면 퍽 받는 거예요. 골 넣었을 때 소감? 기뻤어요. 4명의 수비를 뚫고 혼자 질주하는 지무준 선수. 비어있는 수비 라인을 올라서서 슛을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아기처럼 보이는 1, 2, 3학년. 이래봬도 다들 아이스하키 박사입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아이스하키의 세계. 이어지는 예선 상대는 성남입니다. 4시에 한 번 하고 4시에 한 경기 하고 7시에 한 경기. 두 개나 남았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떨려요. 긴장돼요. 아직 입단한 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아직 세 번째예요, 전국 대회는. 지금 저희 다 개인으로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를 하고 팔꿈치 모델을 해야 돼요. 여기다 팔꿈치 모델하고 요거 침을 울면은 이런 같은 거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안에 아니 얼음판 위에 들어가면 추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춥지가 않고 더워요. 춘천. 저학년부 마지막 예선. 과연 준결승에 진출할 팀은 어느 팀일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강한 슛을 넣어보는 성남. 하지만 춘천의 골리에게 막힙니다. 그 사이 춘천은 연달아 득점을 올려 6대3 승리. 역시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저학년부 춘천입니다. 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준결승 상대는 바로 대구팀입니다. 지상훈련이 한창이네요. 9, 10, 제자리. 열심히 해서 이길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소닉스 해봐. 소닉스 화이팅! 그렇지. 3학년들 봐봐. 3학년들은 지금 특히 디펜스 지금 공격수가 여기서 공격을 들어오면은 너네가 계속 따라타는 게 아니고 가서 달라붙잖아. 달라붙으면 바로 제끼면 어떡할 거야. 항상 몸을 이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이쪽을 보고 고개만 돌려서 이쪽만 보라고. 고개만 돌려서. 할 수 있겠어? 네, 모르겠어요. 저학년부 선수들 크고 멋진 장비로 무장하고 힘차게 빙판 위를 달려나갑니다. 벤치 선수들과 고학년 선배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으며 준결승 경기가 시작됩니다. 상대팀의 수비를 뚫고 가볍게 슛을 밀어넣는 이현아 선수. 춘천이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선수에게 집중되는데요. 경기를 지배하는 이로담 선수의 놀라운 득점 실력. 무려 하프라인 전부터 혼자 드리블을 이어가며 골까지 성공시키는데요. 무려 5골을 추가로 터뜨리며 경기 종료 5분 전 6대2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승리구치기에 들어갈까요? 그런데 절치부심 대구.
코치는 기세라 했던가요? 놀라운 대구의 추격. 김찬민 선수가 무려 3골을 연달아 만들어냅니다. 어느덧 스코어 6대5. 바로 그때 환호하는 대구팀 관중들. 과연 준결승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대회는 이제부터. 강팀과 맞붙는 준결승이 시작됐습니다. 고학년들의 불꽃 튀는 경기. 과연 춘천은 결승에 진출했을까요? 전 꼭 이기면 좋겠어요, 광안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하키 승부의 묘미, 슈트아웃까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네,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이 펼치는 2022 소양강배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 대회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펼치는 그런 경기인데도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특히 저학년들은요, 좀 아직도 앳된 모습이 아주 귀여웠습니다. 네. 근데 고학년으로 넘어가니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기도 넘치고 맞습니다. 몸싸움도 격렬하고 이 성인 경기를 보지 않나 이런 착각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네, 전국에서 20개 팀이 모여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또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자, 과연 예선이 끝나고 어떤 팀이 준결승과 결승에 올라갔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라마틱하다의 포인트가 있군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동 소식이죠. 네, 강릉에서 온 소식입니다. 네. 어제가 제77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을 맞은 지 77주년이 됐지만 올해도 역시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징용된 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무단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피해자 유가족분들은요,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계시지요. 네. 오늘도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피해자 중에 한 명을 실제로 모셨습니다. 지금 화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년 동안 아버지를 아직까지 못 찾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달랑 사진 한 장뿐. 아버지! 아버지!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빨리 우리 한국인들 또 우리 아버지 빨리 빼주세요. 78년 평생 아버지를 찾고 있는 슬픈 사연을 들어봅니다. 동해시 부곡동에서 동정남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정남 어르신은 일본 나고야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그 다음 해 전남 고흥 외가로 돌아온 후 동해시가 묵호읍이었던 1969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휴양을 자주 다녔답니다. 동정남 어르신의 아버지 고 동선홍 선생. 그는 나고야로 유학을 갔고 미쓰비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당하자 안내자로 따라 나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기가 취직시켜줘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징용을 가는데 가서 뭐 억압을 받고 그래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내가 인솔해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마 자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인솔해 가신 걸로 그것만 알고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이모가 전한 사연 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던 상태.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일본을 수십 차례 다녔지만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제징용자가 많았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갔었고 멀리 사할린 현지 동포신문에 사연을 싣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 용산에 가면은 태평양 전쟁 위원회가 있다. 거기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그렇게 10년 만에 아버지의 기록을 찾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라남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저 외갓집 주소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공국 북내면 친이라 이거 딱 나와 있는데
연명부에서 찾게 된 눈에 익은 주소, 아버지의 본적지였습니다. 풍전소농이었다. 그때까지는 전 잘 몰랐죠. 풍전소농이 뭔가. 풍전선홍, 일본명 도요타 젠코, 창씨 개명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창씨 개명이니까. 이게 창씨 개명으로 했는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똑같고. 이름은 그냥 소농이고. 동자를 갖다 이제 그 동자를 없애버리고 풍전을 한 거예요. 기록을 나열해보면 아버지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다가 쇼와 19년, 즉 1944년 10월 25일 북태평양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Мечта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семьями. У них нету ни адресов. 그 사실을 안 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유족들과 함께 러시아 사할린섬까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장 가까운 해변을 찾아 추모제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를 작성해가지고 일본에 후생성이 일본 후생성에 보낸다 이게. 그 후생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겁니다. 2013년 일본 후생성에서 발행한 구해군 군속 신상조사표. 여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었고 이후 당시 일본의 북방 영토였던 쿠릴 열도의 끝 기타츠시마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가 딱 출발하면은 와서 때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여기서 사망하신 거라요. 타고 계셨다가. 아버지가 탔던 배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쇄빙선이었다고 하는데요. 1944년 10월 25일 오전 7시 45분경 러시아에서 홋카이도 오타이로 향하던 배는 미군의 어뢰에 3발을 맞고 1분 17초 만에 침몰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는 1,451명,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할린섬과 캄차카반도 사이 차가운 북태평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게 무슨 도장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라요. 그리고 또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이 신상조사표에는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야수기 신사 계시네. 도장을 보더니 이걸 보고는. 이 도장은 1959년 7월 31일자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전몰자 246만여 명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강제징용당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합사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납골당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골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유족분들은 자기 아버지의 유골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위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도에서 쓰는 개념에서는 그 야스쿠니 신사는 독특하게 영세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하나의 장부입니다. 말하자면은 거기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세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합사라고 하는데요. 야스쿠니에서는 거기에 한번 합사가 되면 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국의 유족들 그리고 일본 유족들 가운데도 자신의 아버지 가족이 침략 전쟁에 동원돼서 억울하게 죽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이름을 빼라라고 하는데요. 합사 철폐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요구하겠죠.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그렇게 한번 신이 되면 한 장의 방석 위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합사를 철폐할 수 없다. 즉 영세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59년부터 75년까지 2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습니다. 59년에
후생성이 야스쿠니 신사한테 명단을 통보해서 합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5년 해방이 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들은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9년에 합사를 하면서도 일절 통보도 없었고 또 전사통지도 못 받으신 분들도 심지어는 계십니다. 그런데 영세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리고 심지어 2만 1,000명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는 아직도 식민지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그래서 거기를 심지어는 A급 전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과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에 우익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아버지가 거기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이죠. 유족들은 200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게 걸린 2019년 1심 판결에서도 유족들의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어째서 천황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왜 억지로 갖다 거기 가두십니까? 왜 지금도 일본 사람으로 거기에서 왜 일본 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일본 사람이에요? 야스쿠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오니까 지금 유족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도리어 경찰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청파동에 위치한 민족문제연구소.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 행사는 17회째 이어지고 있는 야스쿠니 무단 합사를 알리고 철폐를 주장하는 촛불 행동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매년 광복절 즈음이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냈지만 요즘은 화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버지 유해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빼주세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끝까지 외치고 싶습니다. 78년 동안 아버지를 아직까지 못 찾고 또 찾아가지고 일본의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명부에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빨리 우리 한국인들 또 우리 아버지 빨리 빼주세요. 이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하루 빨리 모시고 싶으니까 저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안 해주시면은 투쟁할 겁니다. 전쟁도 끝나고 해방도 됐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오늘도 그는 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라! 네,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은요, 무려 2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 사실조차 모르는 가족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유가족분들께서는 2001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는 77주년이 된 광복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본은 패전일입니다. 네. 종전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이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요, 2009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의 탈퇴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가 99엔이었습니다. 네. 99만 엔이 아니에요. 99엔인데 뭐 이걸 지금 물가로 환산을 해보면 뭐 1,000원이 겨우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그 물가 상승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수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한 다른 할머니께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광복은 맞았지만 아직 진정한 광복은 맞이하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그 소송 3번 모두 기각 처리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은요, 유족들의 그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이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2만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돼서 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후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대비하고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새롭게 만들 2022 춘천 MBC 프로그램. 신개념 리얼리티 예능 강원도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의 특별한 만남. 토요일 오전 가구 잡소. 최주봉과 함께 떠나는 전국 여행. 멋과 맛과 향을 따라가는 금요일 저녁 테마기행 길. 16개사 지역 MBC 우수 다큐멘터리 선별 세상을 탐구하는 특별한 시간. 금요일 오후 다큐엠.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 문화, 예술, 스포츠, 일상의 모든 이야기. 월화수 저녁 생방송 강원 365.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춘천 MBC 오리지널 웹예능까지. 당신의 새로움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 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이네요. 네,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석 씨는요,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곤충, 어떤 곤충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딱 묻힙니다. 네. 그래서 암술로 옮겨요. 네. 뭐겠습니까? 꿀벌 아니겠습니까? 꿀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지요? 맞습니다. 이 충매화 식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 벌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이나 동물들도 역시 꿀벌이 있어야 맛있고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꿀벌이 참 고마운 동물이다. 네. 곤충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죠. 오늘 이렇게 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양봉장에 계신 분들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꿀벌들과 일상을 나누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양봉과 꽃을 하고 있는 천년농부 신하연입니다. 언니 지금 인터뷰 중이지? 네. 다들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면 다 이렇게 대화하시잖아요. 우리 애기 이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벌한테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조금 더 말 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양봉농사 8년차 유쾌한 농부. 어디를 가나 행운의 꽃 피우는 꿀벌 아가씨의 달콤한 일상을 만나봅니다. 자, 아니 잠시만요. 네. 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방패 드렸잖아요, 방패. 네, 좀 많이 무서우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안쪽에 가서 작업을 할 게 있는데. 엄마야. 그냥 여기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볼게요. 이거 볼게요. 자, 우리 양봉농장의 청년 농부 우리 신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박수 세게 치다가 제가 실수로 벌을 칠까봐 박수도 조심스럽게 쳐야 돼요. 자, 이곳 바로 이 양봉농장, 우리 꽃농장도 함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곳 농장의 바로 주인이시라고. 제가 주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저는 위에서 그냥 군림하는? 굴림? 네. 그럼 왕인가요? 왕? 네, 저 여왕벌이 제 꿈입니다. 여왕벌이시구나. 뭐 정확히 아실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 양봉장에 지금 벌을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시는?
저는 보통 한 통에 네네. 한 3만 마리에서 지금 10만 마리 정도를 한 보거든요. 통이에요? 네, 한 통이에요. 이거- 저희 통이라고도 하지 않고 사실 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군에? 네, 단체, 군. 네. 근데 그 한 군이 지금 저희가 150개가 있으니까 몇백만에서 많게는 1000만 마리까지도 있는 거네. 와. 2017년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된 양봉. 7군으로 시작한 벌통은 지금은 150군. 품질 좋은 로얄 젤리와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 양봉 공부만 수년째 해왔습니다. 아, 효과 좋은데요? 아니, 근데 네. 여기는 신기하게 벌들이 별로 없네요? 그쵸. 여기는 네. 그 그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벌들이 잘 안 달려들어요. 아, 벌들이 또 그늘진 데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네, 그늘진 데는. 네. 그래서 이 통 안이 그늘졌다 보니까 이 안에선 얌전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은근히 집에서 그 기운을 얻는 아이 타입? 아, 집순이 집돌이. 저희가 한번 오늘 그 양봉 이 군이라고 하죠. 네, 군 맞죠? 우리 벌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개하겠습니다. BGM은 그거 아시죠? 따라다라따. 조심스럽게 벌집 속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꿀벌들의 집 짓는 기술도 엿볼 수가 있는데 밀랍으로 지어진 육각형 모양의 벌꿀집에 열심히 꿀을 모으고 있네요. 근데 로열 젤리가 뭐 좋다 하잖아요. 네네. 전 그래서 이 꿀, 이게 벌들이 모아온 꿀 중에서 네. 좀 좋은, 품질이 좋은 꿀을 로열 젤리를 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구나. 네네네네. 그럼 로열 젤리가 정확히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도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벌의 모유. 벌의 모유. 아. 아니, 그럼 그런 것도 이 안에서 구할 수 있나? 아니면 그럼. 네,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요? 아, 네. 신기하다. 저 로열 젤리. 로열 젤리 비싼 거잖아. 어떻게 알았지? 네, 맞아요. 로열 젤리 비싼 건 다 알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이시니까 여기 여왕이 있습니다. 예, 뭔가, 제일 크네. 네, 맞아요. 오, 여기. 여왕 보이세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분명히 지금 산란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실 것 같아. 저는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점점점 같은 애들 이렇게 쪼금 이런데. 맞아요. 아, 그게 로열 젤리예요? 그게 그 애벌레가 있으니까 걔한테 모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변에 깔려 있는 그 반짝이는 그 액체가 로열 젤리예요. 아니 근데 여긴 왜 여긴 유달리 이렇게 벌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일부러 먹이장을 좀 밖으로 내놨거든요. 여기 카페테리아야. 네. 여기 식당이구나. 야, 이 친구들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 친구들 안 건드리고 저희가 새로 이제 신방을 차린 신혼집을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거기는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여기가. 네, 신혼집입니다. 94번 방. 94번 방. 네네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완전 조그매가지고. 신혼집이 여기예요? 네. 역시 이 신혼집은 이렇게 단칸방에서 그렇죠. 작게 소박하게 시작하는 거군요. 그럼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원래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집이 요만해요. 아이고, 귀여워. 귀엽죠? 로얄 젤리만 먹는 여왕벌의 능력은 상상 이상. 평생 30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농장 주변에는 꿀벌나무라는 별명도 있는 쉬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여름에 꽃을 피우는 꿀벌을 위한 나무죠. 지금 또 한창 이렇게 우리 벌을 보고 계신데 양봉에 몰두하고 있는 두 파트너.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이렇게 양봉을 함께 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뭔가 오순도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일단 먼저 우리 아버님이시죠? 네. 아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도 이따 제가 여쭤보겠지만 또 이력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신하연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수학 교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랬어요.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양봉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친구가 그 5월 15일 날 그 꿀을 떠야 되는데 손이 모자르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길 갔죠. 그 전에는 근데 양봉을 안 해보시고 아직? 그렇죠, 안 했죠. 그리고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산도 되는 거고. 교직에서 퇴직한 부모님의 인생 2막. 어쩌다 친구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양봉과의 인연이 시작됐다는데요. 벌이 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꿀, 화분,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스포레벌레, 밀랍 상당히 많은 거를 우리 사람들한테
주더라고요. 종목을.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네. 제가 듣기로 또 아주 지금 이 뭔가 계속해서 이 우아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꿀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본인이 좋아서요. 아.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우아하게 이제 음악을 또 전공하시고 이러시다가 이 양봉일이란 게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예. 벌에 쏘 있는 거 처음에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있어요. 벌에 쏘여서요? 네네. 아니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따님분도 이제 선생님이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그냥 좋은 일 선생님 하지 왜 양봉을 하냐 이렇게 말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앉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나 원시 1차 산업이거든요. 대학 졸업 후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처음 본 사람도 10년 만난 사람처럼 친화력도 좋고 또 손재주도 좋았는데 이 손재주를 살려 꽃작업을 배웠고 부모님 응원에 힘입어 독일 플로리스트 자격도 갖추고 꽃집과 화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양봉장 옆에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또 꿀과 로열 젤리를 섞은 제품을 가공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너무 더우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네. 웰컴 드링크입니다. 웰컴 드링크. 네. 이거 뭐예요? 뭐 딱 색깔 보니까 레모네이드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묘하죠? 아니 이게 레모네이드는 아니네요 일단. 네네. 뭔가 색깔 보고 뭔가 시큼시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냥 물인가 하는데 뭔가 미묘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코로나 때 안 드셔보셨나 봐요. 목에 좋다라고 저희 프로폴리스. 이게 그 벌들의 그 자기 건강 챙기는 프로폴리스. 효자 노래. 목에 좋네. 발성. 야. 로열 젤리 프로폴리스 벌 화분도 꿀벌이 사람에게 주는 신비로운 선물. 아버님, 어머님을 부모님으로서도 이렇게 같이 또 양봉하는 파트너로서도 뭔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엄마, 아빠가 아프지 않으셔서 제 일을 계속 옆에서 꾸준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아빠가 뭐 20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35년 봅니다. 35년, 40년, 50년까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맛있는 꿀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꽃 저 꽃을 부지런히 옮겨다니는 꿀벌처럼 쉴 틈 없이 도전하는 청년 농부. 8월의 푸르른 일상이 펼쳐집니다. 자, 꿀벌이 좋아하는 꽃을 심었죠. 또 섬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기 더해서 꿀벌과 대화도 하고, 자, 열정적으로 양봉을 하는 것은 이런 거다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수분 함량을 낮추고 밀도 있는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청년 농부 만나보고 왔는데요. 또 꿀과 로열 젤리를 섞은 제품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마땅히 배울 것도 없었지만 1년 넘게 공을 들여서 판매를 위한 식품 등록도 마쳤다고 하네요. 자, 부모님과 함께 양봉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쭉 아주 사랑 넘치는 달달한 양봉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몽희님, 아이스 하키 대회 유소년 선수들 귀엽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우리 아이스 하키 유소년 선수들의 대회 경기 모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6대5 스코어였는데 궁금합니다. 드라마틱하다고 그러니까요.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수기님, 스케이트 잘 타는 것도 부러운데 경기까지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춘천이 진출했을 것 같아요. 우승까지 가자, 파이팅. 과연 어떤 팀이 진출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여름이라서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아이스하키장을 보니까 뭔가 이 가슴 속부터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맞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정만큼은 정말 쇠도 녹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잘 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네요. 보기만 해도 속상한데 당사자들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덕분에 편안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스쿠니 신사 합사 소식을 보시고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고 또 알고 있어야, 후손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권희님, 꿈나무 어린이들 응원할게요.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벌에 쏘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번에 맨발로 슬리퍼 신고 외출 나갔는데 갑자기 벌이 저한테 벌집을 팍 쏘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카드로 쏙 뺐어요. 아, 벌침을. 벌침. 아, 그래서 카드로 쏙 빼셨다고. 아까 우리 양봉장의 청년농부 주인공 분께서는 마치 정말 반려견을 다루듯이 이렇게 꿀벌과 대화하는 모습을 살짝 저희가 엿볼 수 있었는데 아, 꿀벌이 말을 잘 들을까요? 제가 말 걸면 저한테도 벌침을 쏠 것 같은데. 쏘여 보셨나요, 벌? 저는 쏘여본 적이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저도 벌에 쏘인 적은 없습니다만 네. 뭐 어릴 때 이렇게 놀던 친구들 보면요, 꽃밭이나 뭐 이렇게 숲속에 놀던 친구들 보면 한 번씩 꼭 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잘 치료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희님이 보면요, 뭐 잘 체하시기도 하고요, 벌에 쏘이시고 조심하셔야 이렇게 좀 됩니다. 자연 속에서 좀 많이 좀 당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벌 쏘인 소식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고형식님, 네. 역시 춘천 유소년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아, 역시 춘천이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 이 시간에 2탄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메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